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자식 전셋집에 보증금 보태주려고 은행 문 두드렸다가 대출 한도에 막혀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 중에 그 억울함을 아직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요, 딱 그 시간에 30대 중국인이 서울 아파트를 마트에서 장 보듯 현금으로 쓸어 담고 있었어요. 무려 5만 9천 채거든요. 외국인이 가진 국내 주택 절반 이상을 중국인 한 국적이 싹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혼비백산 도망치고 있어요. 문제는 도망치면서 남기고 간 청구서가 여러분 세금으로 날아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구조 끝까지 보시면 억울함이 2배가 될 수도 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몇 시에 어디서 이 영상 보고 계세요? 편하게 댓글로 먼저 남겨주시면 저도 꼭 챙겨 읽을게요.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우리 안방까지 들어왔는지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1년에 딱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7,500만 원밖에 해외로 못 내보내는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해 중국 정부가 홍콩의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도입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돈을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도시였어요. 중국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홍콩에 맡겨놓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정부가 이제 그 돈은 내가 지켜보고 관리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내 돈이 언제 어떻게 묶일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당연히 부자들은 홍콩에 넣었던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도피처가 싱가포르였는데 싱가포르 정부가 눈치채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놀랍게도 60%까지 올렸어요.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세금만 6억을 내야 했으니 문이 닫힌 거죠. 그 다음 눈을 돌린 곳이 도쿄였는데 도쿄 부동산은 이미 가격이 천장을 찍은 상태라 투자 매력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이들 눈에 들어온 도시가 서울이었던 거예요. 비행기로 2시간이면 올 수 있고 아파트 가격은 싱가포르나 도쿄에 비하면 아직 여유가 있었고 상승세도 좋았어요. 근데 이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매력을 느낀 포인트가 따로 있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사는데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이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 증빙, 자금 출처 소명, 대출 한도, 실거주 의무까지 산 넘어 산인데 외국인은 현금만 들고 오면 별도의 검증 없이 매수가 가능한 구조였어요. 그 허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중국 자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수십억을 한국으로 들여왔을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합법적인 정문이 막히면 보이지 않는 불법적인 뒷문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2021년 4월 관세청이 발표한 단속 결과를 보면 이들의 기가 막힌 수법이 드러나거든요. 외국인 61명이 서울 아파트 50채를 무더기로 사들였는데 여기 투입된 돈만 무려 840억 원에 달했어요. 이 거액은 정상적인 은행을 거치지 않았어요.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한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썼거든요. 적발된 61명 중 절반이 넘는 34명이 중국 국적이었어요. 이마저도 꼬리가 밟힌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당시 적발된 불법 자금 총규모는 충격적이게도 1조 4천억 원에 달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례가 있어요. 8살짜리 중국 국적 아이 명의로 경기도 아파트가 등기된 사례예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 없는 중국인 초등학생이 우리나라 아파트의 집주인이 된 거죠. 똑같은 거래를 한국 국적 아이의 이름으로 했다면 국세청이 즉시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검증의 수준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구멍을 방치했던 건지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들어온 중국 자본이 우리 집값을 어떻게 올렸는지도 짚어봐야 해요. 이들의 거래 방식이 남달랐거든요. 시세보다 3억이 높게 나와 있어도 깎아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부르는 가격 그대로 현금을 주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끝내버렸어요. 왜냐면 이들 목적이 실거주가 아니라 시세 차익이었거든요. 당장 몇 천만 원 비싸게 사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그 이상을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입한 아파트 5채 중 1채가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어요. 이런 거래가 한 건 찍히면 그게 새로운 기준 시세가 되고 결국 우리 동네 전체의 시세가 이들이 만들어 놓는 가격 위에 올라서게 되는 구조예요. 내 자식이 대출받아서 사려고 보면 그 기준 시세가 이미 중국 자본이 현금으로 만들어 놓은 가격인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지금 내 집 마련이 멀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방을 유린하던 그 중국 자본에 이제 무서운 올가미가 세 겹으로 조여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올가미는 토지 거래 허가제와 실거주 의무예요. 2025년 8월부터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군까지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렸거든요. 이 규제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첫째, 이제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무조건 사전에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없이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둘째가 가장 치명적인데요.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입주해서 무조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따라요.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두는 이른바 원정 갭 투자 자체가 원천 봉쇄된 거예요.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아주 차가웠어요. 규제 도입 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35% 감소했고 서울은 무려 50%가 급감했어요. 이들이 가장 사랑했던 강남 3구와 용산은 65%가 증발했고 서초구는 놀랍게도 88%가 폭락했어요. 무엇보다 한국 땅은 밟지도 않고 대리인을 세워 집을 사들이던 비거주 외국인 위탁 거래는 98%가 소멸하며 사실상 전멸했어요. 그래도 이미 사둔 집은 버틸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폭탄이 날라왔거든요. 바로 양도소득세 80점보 폭탄이에요. 5월 9일이라는 날짜가 이들한테 사형 선고와 같은 날짜가 됐거든요. 지난 4년간 임시로 유예되어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로 완전히 종료돼요. 이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가 중과되고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돼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놀랍게도 80.5%라는 기록적인 세율을 내야 하거든요.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겨도 8억 2천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사실상 수익이 전부 국가로 환수되는 셈이에요. 중국 자본 대부분은 실거주가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다주택자들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제로 새로 사는 건 막혔고 이제 팔지 않고 버티면 82.5% 세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세율은 투자 논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9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시장의 숫자가 이들의 다급함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강남구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2월 103건에서 3월에는 무려 385건으로 한 달 만에 115%나 폭증했어요. 서울 평균 증가율 67%에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거든요. 팔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들이 또 하나의 탈출구멍을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증여예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나라에 떼이느니 차라리 자식이나 가족에게 명의를 넘겨버리는 쪽을 택한 거예요. 실제로 3월 서울에서 집을 증여한 건수는 지금 900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배 가까이 뛰었고 특히 강남구는 2.1배나 폭증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압박만으로도 충분히 비명을 지를 것 같은데 세 번째 올가미가 더 있거든요. 바로 환율 3중 손실 구조예요. 올해 3월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어요.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국제 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 글로벌 자금은 공포에 질려 달러로 몰려들었어요. 그 결과가
원달러 환율에 고스란히 나타났거든요. 3월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530원을 넘었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환율이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한테 왜 치명적인지 구조를 뜯어볼게요. 이들 대부분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한국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당시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였거든요. 만약 3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면 달러로 환산해서 약 230만 달러를 투입한 셈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를 똑같이 30억에 판다고 해도 환율 1,510원이 되어버렸으니 달러로 환산하면 약 108만 달러밖에 안 돼요. 집값이 한 푼도 안 빠졌는데 환율만으로 32만 달러, 원화로 약 4억 8천만 원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도 빠지고 있어요. 송파구 최대 단지인 올림픽 파크포럼 국민평형이 최고가 33억 원에서 26억 5천만 원대까지 거래되며 6억 5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집값 하락과 환율 손실이 동시에 겹치는 이중 타격 구조예요. 30억에 산 아파트가 시세 하락으로 26억이 되고 그 26억을 달러로 바꾸면 환율 1,010원 기준 약 172만 달러예요. 처음 투입한 230만 달러 대비 58만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8억 8천만 원이 날아가는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겹이 더 있거든요. 위안화예요. 중국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때는 달러를 다시 위안화로 바꿔야 하는데 위안화 역시 달러 대비 약세로 돌아서면서 달러당 6.92위안까지 밀렸어요. 원화에서 달러로 바꿀 때 손해보고 달러에서 위안화로 다시 바꿀 때 한 번 더 손해보는 3중 손실 구조에 빠진 거예요. 이 말은 곧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돌아가길 기다리며 버티는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집을 팔아야 하는데 팔기도 어렵고 버텨도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통쾌한 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도망치면서 남기고 간 상처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의 청구서가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한테 날아오고 있거든요. 바로 전세 보증금 먹튀 문제예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현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를 놓아 세입자로부터 수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정상적인 거래예요. 문제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가 되면 연락이 끊겨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확인해 보면 이미 출국한 뒤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수억 원을 맡긴 상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남는 건 출국 기록 하나뿐이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획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가 총 100건이 넘고 피해 금액은 243억 원에 달해요.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세입자를 대신해서 갚아준 금액이 1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허그가 이 외국인 집주인들로부터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고작 3억 3천만 원이에요. 이벨이 21억을 대신 갚아줬는데 돌아온 게 3억 3천만 원. 회수율 단 2%예요. 나머지 구멍은 어디서 메워지고 있는지 아세요? 허그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주택도시기금이란 곧 정부 재정이고 정부 재정이란 곧 여러분이 매달 내는 세금이에요.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고 비행기를 타면 그 구멍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메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어서 볼게요. 이들은 현금을 들고 들어와 아파트를 사고 전세를 놓아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고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까지 챙기고 맞을 때는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않는 채 출국해버려요. 그러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잃고 허그가 세금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고 회수율은 고작 2%예요. 그 피해의 최종 청구서는 이 나라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한테 고스란히 돌아온 거예요. 어쩌면 이 사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얘기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남아요. 지금 강남에 수억씩 싸게 쏟아지고 있는 이 급매물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잡아야 할 기회일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함정일까요?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우선 5월 9일 양도세 데드라인 압박으로 지금 매물이 쏟아지는 건 맞아요. 실제로 급하게 내놓는 물건이 시세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싸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실거주 의무와 자금 조달 강화로 실수요자 외에는 진입이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기엔 규제의 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환율, 1,500원대 고착화 가능성을 경고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호르무즈 사태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이 환율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는 지금 시장 상황을 찬찬히 살펴볼 시기인 건 맞아요. 대신 5월 9일 이전 계약과 4개월 안에 장음이라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 자금 조달 계획이 먼저서야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예요.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현명하게 하시길 거듭 당부드려요. 영상 처음에 제가 여쭤봤죠. 자식 전세방 하나 보태주려다 대출에 막혀보신 적 있냐고요? 그 억울함 뒤에 이런 구조가 있었다는 게 이제 보이시죠?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겨진 상처, 회수율 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그 빈자리는 여전히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수억씩 싸게 나오는 저 급매물들, 우리 자식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잡아야 할 내 집 마련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경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려야 할 위험한 시기일까요?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시는 대표님들의 연륜 깊은 통찰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